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로서는 감정적으로 격앙이 될 수밖에 없는 때지만 그러나 어느 때보다 냉철한 상황 판단과 향후 대책 마련이 식반됩니다. 오늘 네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은갑 MBN 해설위원,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또 권세호 경제평론가와 주진희 MBN 기자 함께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일본 현지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결정을 화이트 국가에서,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현지에 조창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 네, 도쿄입니다. 백색 국가 제외가 예상됐지만 일각에선 그래도 연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 상당히 신속하게 의결이 이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주요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가기가 열렸습니다. 한국 국회 방일단이 일본을 찾아 백색 국가 제외 유예를 요청한 지 단 하루 만에 바로 강행한 건데요. 10시가 임박해 줄지어 관저로 들어갔던 장관들을 태운 차량들은 15분쯤 뒤 다시 줄지어 빠져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번 강의는 백색 국가 제외를 기정사실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정부의 이번 개정안 의결에 대한 설명 나왔습니까? 네, 관저에 들어갔던 일본 기자들은 저희 취재진에게 자신들도 직접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다며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장관을 붙잡고 의결이 이뤄졌냐고 묻자 의결은 됐다, 이 얘기만 들었다고 저희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5분 뒤 경제산업성에서 이뤄진 세코 경제산업상의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세코 장관은 이번 조치가 수출을 금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도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에 대한 악영향은 없을 거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가기 의결이 됐기 때문에 백색 국가 배제 조치는 공표를 거쳐 21일 뒤인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 조금 전 쥐소미아 유지를 포함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오후에도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 한일 관계에 대한 정치적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네, 일본 정부의 이런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해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직접 대일 메시지를 생중계로 낼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재현 기자, 청와대 상황 전해주시죠. 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0분쯤 전인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아베 내각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울러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주도하는 TF팀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끄는 상황반을 설치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무실에서 일부 참모들과 함께 일본 정부 발표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청와대는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강경한 대일 메시지를 생중계로 낼 예정입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하는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초 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은 일단 담화 형식보다는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일 경고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일본 가그이가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했죠. 이와 관련해서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また7月4日以降、韓国向け輸出などについて個別許可を求めることとしておりましたフッ化ポリイミド、レジスト、フッ化水素の3品目につきましては厳格な輸出審査を経た上で正当な民間取引であると確認できたものは
今後許可をしていくことになるわけでありますが、3品目に限らず迂回輸出や目的外転用などには厳正に対処し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今回の輸出貿易管理令改正についてはですね、これまで4万666件の意見提出がありました。賛成が 95% 超であります。反対が 1%、残りは賛成反対ちょっと判別不能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あります。基本的にはこれを踏まえて今回の閣議決定をさせていただいたわけであります。 네,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가 과연 얼마나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겠죠. 일본은 수출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된다 이렇게 의미를 제안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우리 기업들이나 경제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 가장 큰 게 여튼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거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죠. 당장 뭐 해당 품목이 한 1,100개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 반세기 이후 지속되어 온 한일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사실상 오늘 종지부를 찍은 것이죠. 일종의 표현대로 경제적인 선전포고를 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미칠 효과 뭐 이미 예견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지금 다각적인 대응을 강구하고 있죠. 오늘 2시에 또 대통령제 국무회의를 열고 또 각 경제 분야별 장관들 모여서 여러 대응책을 마련합니다만 어쨌든 단기간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러 가지 일본에서 조달하는 여러 수출, 그러니까 수입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시간의 지연이라든가 어떤 절차의 까다로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이런 경제 어떤 산업의 체질의 틀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방금 앵커가 얘기했듯이 이 문제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또 단순한 어떤 경제적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의 문제, 또 어떤 안보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국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이제 시작인 것이지 한국이라는 국가가 그만큼 커진 것이죠. 그러니까 향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도 일본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뭐 전기 수자, 미래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점 등을 우려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의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또 외교적 노력, 종합적이고 냉철하게 좀 짚으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수님, 일본 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본도 뭐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뭐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양자택일이라고 한다면 수출 규제든 화이트리스트 배제든 거기에서 어디에 지지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뭐 6, 7할 이상, 아까 세코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95% 이상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인 내용입니다. 한일 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다면 7월 1일에 그 새 반도체 물자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을 때 일본 쪽의 언론에서 비교적 중도적, 그러니까 아사히 마이니치가 아니라 니케이 신문 같은 데서도 이 문제는 강제동원 재판에 관한 문제, 역사 문제이고 정치 문제인데 왜 경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는 윈윈이 없다. 결국에는 양쪽이 다 패자가 된다는 얘기로 굉장히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일본의 기본적인 논조는 수출 규제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든 일본의 전혀 새로운 외교의 선택이 갖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자체가 한일 양국의 경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지금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역사 문제로 가령 이런저런 정부 쪽의 주장에 대해서 동조를 해왔다면 사실상 이번 조치도 찬성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변화나 아직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는 달리 한국의 상황과는 달리 일본 국민들은 제가 봐도 굉장히 오히려 그렇게까지 관심이 높지 않다. 이게 저는 관찰했던 바입니다. 자, 권 의원님은 일본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장은 한국 기업이 뭐 좀 더 피해를 본다고는 하지만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질서라는 게 예.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들은 이제 자국에서 생산하고 그래서 그 우위를 바탕으로서 이제 교환하고 수출 수입하면서 이제 무역을 통해서 서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이제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그렇죠. 채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일본에서는 이제 그러한 어떤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이제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이제 국가 안보나 이제 세계 평화에 위협이 가는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것들을 했을 때만 이제 그 선별적으로 이제 수출 규제를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이제 일본은 그동안에 27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색 국가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동맹 우방국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수출 규제를 좀 포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지금 무역을 하고 싶던 이런 상황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백색 국가 제외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내세운 명분이 이제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고 지금 네.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은 지금 단순히 적극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아니라 예.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 불편한 속내를 감추고 지금 이러한 어떤 경제 침략 행위에 가까운 이런 기습적인 어떤 뭐 침략 행위를 준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어떤 그런 어떤 품목들을 중심으로 먼저 선제적인 어떤 수출 규제를 이미 하였고 네. 앞으로도 향후 이제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일본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예. 비교적 일본의 영향이 좀 작은 그러면서도 한국에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일본 가기의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식 반응을 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청와대 발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가기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자, 일본 가기의 결정 이후의 과정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21일 이후에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주 기자? 네, 21일 이후부터 적용이라고 하지만 날짜는 이미 나왔습니다. 네. 8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수출을 받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제산업성에 이제 의뢰서를 넣고요. 그거에 대한 심사를 겪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포괄 허가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미리 받아놨으면 일주일 안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앞으로는 90일 동안 허가 이제 절차를 밟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가 있는데 전략물자 같은 경우는 아마도 까다롭게 시행 허가 절차를 밟을 거로 보이지만 네. 비전략물자 같은 경우는 거의 1000개에 이르는데 이게 허가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왜 안 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다른 일본의 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28일서부터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한 25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위원님, 25일 기간 동안에 외교적으로 조금 더 어떤 극적인, 예를 들어서 중간에 8월 15일 광복절도 있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그 외교적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당장은 뭐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앞서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였거든요. 예. 대화를 통한 해결에 대해서 여러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행히 그 미국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보호 협정 이 문제 등을 통한 뭐 압박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오후에 그 미국의 장관과 한미일 그 장관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미국의 기본적인 지금의 스탠스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당사국이 풀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적극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수준은 오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이 오후에 만나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중재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분명히 남은 시간 동안에 물밑 어떤 외교적인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어떤 안보의 어떤 위험, 그 한미일 전략적 틀의 문제까지 손상이 갔을 경우에는 예. 이거는 미국 차원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동북아 안보 지형 전체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든 한일 간의 지속적인 충돌을 그냥 간과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예.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그 국내 여론에서도 많은 이제 부닥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네. 때문에 여러 이제 외교적 협상의 시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네.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부각되는 시점이잖아요. 사실 일본은 미국과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고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관계도 굉장히 긴밀하죠. 그래서 미국이 조금 더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기울인다면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희는 좀 갖고 있는데 교수님은 일본을 연구한 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적어도 이 수출 규제 그리고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예. 사실상 지금까지 미국의 조정 중재 카드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2015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수상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네. 중재를 하기 위해서, 즉 양국의 단절된 정상회담을 복원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그렇죠. 부각됐을 위안부 때죠. 문제가 해결되지 네. 않으면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지 않겠다라고 네. 선언을 하면서 그게 결국 3년을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2015년 12월 달에 겨우 위안부 문제가 타결이 되면서 그 문제가 풀렸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단일 사안으로 위안부 문제인데 이것은 일단은 법원의 판결이 있고요. 거기에 국제법적 문제, 한일 예. 청구권협정이 걸려 있고 거기에 양국 국내 정치가 게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조정 자체도 쉽지 않고 예. 더더군다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수상하고 같이 골프를 칠 정도로 대단히 친하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의 국익,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적어도 진흙탕 같은 이 한일 양국 관계 역사적 문제에 과연 트럼프가 발을 담글 것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희 일본 가기의 백색 국가 제외 방침 이후에 다양한 곳에서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부터 일단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사실 방일단 의원들을 일본에 파견해서 상당히 외교적 방안을 모색했었는데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귀국한 바 있죠. 자,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도형 기자. 네. 네, 여야는 지금 여야는 일본 가기 말씀하십시오. 네네. 네, 여야는 일본 가기 결정 이후 즉각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일제히 규탄의 뜻을 밝혔는데요. 먼저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이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도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군사정보 제공도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과연 의미가 있겠냐고 밝혔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책특위회의를 연 자유한국당도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를 향해 즉각 철회하라며 항의했습니다. 이어 초당적으로 필요한 협력을 하겠다면서 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을 한국당이 앞장서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한일 양국 국민 모두에 깊은 실망을 안겼다며 국회는 비상한 각오로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여야 5당은 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한 초당적 협의체인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서 총력 대응을 함께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이번 조치에 가장 당황하는 곳은 아무래도 기업들이겠죠.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인데
수출 규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산업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윤지연 기자, 이 일본이 1차 수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핵심 산업을 타겟으로 삼을 것 같은데 어떤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본의 산업계는. 이번 백색 국가 제외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2차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일본의 50% 이상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소재 장비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포진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의 1차 수출 규제 대상이었던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 승인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은 실리콘 웨이퍼와 이미지 센서, 메탈 마스크, 배터리 분리막 등 4대 핵심 소재에 추가 수출 규제를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 반도체 핵심 원료인 실리콘 웨이퍼는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제작에 필요한 장비 역시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 전반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량 조절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일본 소니가 51%를 점유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와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메탈 마스크는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와 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데요. 규제가 현실화되면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또 일본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배터리 분리막 규제로 인한 2차 전지 산업 타격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네, 이번엔 서울역 연결의 시민들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노태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열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시민들도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 국민들의 일본 여행과 제품 불매 운동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시민들 역시 대체적으로 일본이 기어이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내렸다며 붕괴하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전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불매 운동을 이어갈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유니클로나 일본산 맥주 제품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생활 전반에 퍼져 있는 일본 제품들을 철저하게 더 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미국의 한일 갈등 중재 노력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건 한일 갈등이 미국 기업과 미국 경제에도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겠죠. 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기업들도 사실 우리 한국 반도체 많이 쓰고 일본 핵심 부품 많이 쓰고 이렇게 되면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개방 경제화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공급망을 통해서 가장 싸고 좋은 제품들을 지금 구입하고 그러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세계 경제 질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미국도 이 사태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제 안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한미일의 어떤 안보 협력 그런 문제 때문에 미국도 역시 가능하면 일본과 한국이 이런 사태를 일으키지 않고 서로 어떤 외교적으로 이웃 국가로서 어떤 안보 협력 상황을 이어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탠드 스틸을 중재를 하였습니다마는 일본은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였거든요.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베 수상의 어떤 의지가 강하고 또 그 이면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불편한 속내를 감추면서도 조금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8일이 될지 앞으로 7일날 공포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우리의 외교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현재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을 중지하고 일본은 백색 국가 제외하는 것을 좀 중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일본이 그러지 않았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진희 기자님. 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스가 관방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요청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아예 그런 요청이 있었음을 거부했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그런 요청을 받을 의향이 없고 그런 거를 할 의향도 없다라는 건데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앞으로 여기서 물 한 번 물러나게 된다면 앞으로 징용공 문제라던가 위안부 협의 같은 거 관련해가지고 예. 어떤 문제가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외신을 보면서 봤던 재밌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시사주간지 아에라에서 나온 대목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최근 예전에 이제 강제징용을 당해서 이제 배상금을 요청하는 소송을 건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네. 승소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돈을 이제 물어주게 됐는데 중국에서 한번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게 나올 경우 앞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계속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내부적인 평가를 일본 시사주간지 야사의 계열인데요. 그쪽에서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일본의 의중을 조금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굉장히 이렇게 그 한국과의 외교 갈등을 계속 그 갈등 기조를 유지하는 게 사실 국내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정 의원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의 그 정치적인 그 목적, 욕구에서 비롯된 측면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헌법 개정이란 예. 그 소위 말해 전쟁 가능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 또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움직임. 그러니까 외교 안보 측면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사실은 상당히 복합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측면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이게 전체적으로 경제에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점에 네. 대해서 아까 경제산업성은 굉장히 그 점을 강조를 하죠. 예. 절대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어떤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저는 뭐 일본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겠죠. 네.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다. 예를 들면 강제징용 배상의 문제, 방금 주 기자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절차적 과정의 부분에서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상황까지는 이해 내지는 용인에 대한 태도에 있지만은 예. 이게 장기화되거나 좀 더 격해져서 예를 들면 전체 그 어떤 국제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 나아가서 지금 한미일이라는 전략적 안보 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네. 저는 상당히 미국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네. 지금 당장은 그 상황까지는 보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네. 아베의 그 욕심이라는 것은 뭐 정치의 야욕인 것이죠. 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단하기조차 힘들 상황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은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또 감정적인 네. 것이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게 어떤 내부적인 어떤 단기, 중기,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갖고 있고 또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공조 또는 외교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네. 계속 병행하면서 좀 차분하고 냉철하고 치밀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인기가 없지만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50%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일본 내 지지 기반은 굉장히 탄탄한 상태죠. 근데 교수님, 과거에 일본이 우리를 보던 그 관점과 지금 현재 일본이 우리를 보는 관점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포용적으로 좀 봤던 게 지금은 정말 경쟁적인 관점으로 돌아선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제 기억에 화이트리스트에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했던 게 2004년부터입니다. 예. 2003년 4년이면 그 시기에 참여정부 시절이고요. 예. 여러 가지로 사실 한일 관계도 굉장히 좋았던 시절입니다. 물론 2005년에 독도 문제로 충돌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적어도 한국을 일본의 산업 전반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했기 때문에 백색 국가 리스트에 올려준 것이고요. 근데 그 의미는 동시에 일본 경제의 하나의 사슬 구조로 편입을 시키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일종의 레버리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에 아시다시피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시 그 민주당 정권의 외상이었던 겐바라는 사람이 전했던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는데요. 네. 앞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배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넣으면서 예. 한국을 일정 정도로 이렇게 그 매니지를 해나가는 컨트롤을 해나가는 대상이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강대강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보통의 예. 국가로 되면.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뒤에 강제동원 재판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에서 재단을 한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하는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겹치면서 왔었을 때 총체적으로 이 문제는 적어도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힘, 그리고 예. 국제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모든 것들에서 일본이 적어도 지금 2019년 시점에서는 네. 새로운 각도로 한일 관계를 설정하겠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일본이 갖겠다. 저는 그 선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지금 일본 제품 불매 운동들이 굉장히 그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이런 경제적인 우리의 대응이 일본 기업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까요? 일본 내 이 여론을 좀 환기시키는데 이런 부분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이제 바라보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대응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이제 애국심으로 뭉쳐서 이제 불매 운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유니클로 사태라든지 예. 또 일본 제품 또 그리고 또 일본 여행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자제가 되면서 일본 경제에도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일본의 어떤 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자기 지역 내 그동안 많이 여행도 오던 어떤 그런 관광객들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타격을 가면 결국 그러한 것들이 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고 네. 음으로든 양으로든 어떤 그 정치인들에게도 압박을 갈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아베는 좀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네. 뭐 조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예.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뭐 불매 운동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은 그래도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정부와 이 국민의 반응은 좀 달라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하면서 모두 발언을 공개하는 형식의 간접적인 대국민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로 예상합니까? 주 기자는. 일단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기본 입장에서는 변함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네. 한 발 물러서서 일본이 차마 입으로 꺼내지 못하는 실질적인 이유인 징용공 문제라든가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우리가 물러서겠다는 메시지를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때문에 일단은 28일까지 기간이 있는 만큼 그때까지는 조금 더 한번 해보겠다. 외교적 노력을 예. 취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강대강 국면을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정 의원님은 문 대통령에게 이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 뭐 수석이라든가 이런 입장이라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문 대통령. 대통령은 일단 2시 모두 발언에서는 아까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예. 유감 표명 그리고 단호한 대응을 언급할 겁니다. 예. 이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또 국내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하나된 목소리, 그러니까 초당적인 어떤 협력 이런 것을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국회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 일본의 어떤 경제적 보복에 따른 추경안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예. 지금 진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그 따가운 측면이 있는데 적어도 외교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특히나 어떤 일본의 이런 어떤 그 좀 비상식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여와 야가 없이 그러니까 하나된 목소리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마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같은 점을 좀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측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항상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 측면에 있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객관화시켜서 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네. 예를 들면 이제 한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사드 관련해서 여러 보복이 있을 때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보복을 했죠. 네네.
그때의 대응과 일본의 대응이 너무 다르다. 맞습니다. 도대체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국이 예. 무시하냐라는 예, 그러니까 예. 상당히 좀 객관화해서 좀 치밀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외교는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일본의 아베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이거 평화 프로세스 이제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 간의 화해 모드 이 공간에서 소외된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저는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 공유 내지는 함께 동반자 의식 이런 것이 좀 너무 배제된 것 아니냐. 이제 여러 이제 복합적인 요인에 네네. 따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 같은 측면을 우리 이제 전반적으로 새롭게 한번 냉철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로서는 이 분개에 따른 어떤 예를 들면 불매운동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부의 대응은 굉장히 좀 치밀하고 뭐 다만 입장을 당연히 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예. 좀 냉철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정말 한일 양국 이 두 나라의 관계만큼 세계 경제, 정치 질서에서 이렇게 복잡, 다단하고 미묘한 감정을 가진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일본을 정말 객관화된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반성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은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뭐 강점기 시절을 직접 했었고 또 지금 한반도 분단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고요. 네. 일본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한다면 적어도 식민 지배에서 자기들이 종주국이었다는 느낌. 네. 당연히 해방되고 난 뒤에도 일본은 결국 그 빠른 시일 내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예. 뭐 전전의 수준을 회복합니다만 한국은 여전히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현실에서 이어지면서 일본 스스로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 표현했던 대로 일본은 작은 형님, 미국은 큰 형님. 그러니까 요 관계라는 것들이 특히 일본의 그 여론 주도층이라고 얘기되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는 굉장히 깊숙이 각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는 그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일정 정도의 배려, 아까 말씀하신 도덕적 우위에 대한 일본 나름의 행동 패턴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이게 이제 90년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역사 문제, 영토 문제, 교과서 문제가 쭉 제기되면서 일본 쪽에서는 이거 가지고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면서 이번에 조치는 어떤 면에서는 아마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요? 한국이 이제 보통 국가화를 하는 거다. 네네네. 그러니까 수출 관리 문제에서 그 얘기는 한국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더라도 일본이 참아준다든지 아니면 배려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 그대로 예. 반영해서 간다는 거니까 그 변하는 와중에 있는 것이 2019년의 사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 국민들에게 과연 한국이 어떤 이미지가 정착이 될까? 이 부분은 저는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따라서 현재 지금 일본의 보수 언론들은 무조건 한국은 반일 국가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예. 이런 얘기들을 계속 선전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대응 그리고 절제된 대응을 해나가지 않으면 결국 아베 수상을 포함해서 일본의 보수 우파한테 계속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기업에 피해가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을 표명하는 시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언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저는 절제라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본은 혹시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가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북한은 현실적으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로 생각하는 거죠, 일본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 수상 자신이 지금 현재 전후에 이제 가장 오래 수상의 자리에 있게 해준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사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아베 수상이 구상했던 동아시아 정책에서 생각지 못한 변수입니다. 네. 2017년까지 아시다시피 제재를 하면서 북한을 압박해 나가고 그리고 현안이었던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올해 들어선 상황이 바뀌면서 납치 문제 해결이 없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정상회담을 수용하겠다. 여기까지 물러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염두에 둔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이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과 일본 사이의 수교 문제, 특히 납치 문제 해결을 가지고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근데 이 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불투명하다고 하는 것이 이번처럼 한국에 대해서 강수를 두게 되는 저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역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을 대체할 다른 시장을 좀 찾는 노력들이 이번에 좀 가시화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성과를 좀 낼 수 있다고 보세요, 우리 평론가님은? 예,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의 대일 무역 그 적자가 네. 708조 원이 누적적으로 지금 708조 원이나 됩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입하는 것이 이제 많다는 뜻인데 예. 이번이 제가 뭐 좀 전에도 이제 좀 기습적인 어떤 공격을 좀 당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기회에 당연히 앞으로는 이제 국산화 그리고 어떤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이런 조치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 이번에 추경 편성도 좀 이렇게 2,700억이나 편성하는 것도 또 이번 위기에 또 대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산화를 위해서 이제 R&D 예산을 매년 1조씩 이제 투입을 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은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는 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당장 이제 현실적인 이 문제를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좀 그동안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현재의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예. 정말로 부품 소재, 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투자, R&D 예산 투자도 많이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산화를 통해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기반을 정말로 잘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근데 이런 말씀드립니다. 논쟁도 있었잖아요. 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국산화가 늦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갈등이 있었는데 실제 그럼 우리가 국산화에 나선다면 국산화, 핵심 소재에 대한 국산화도 뭐 단기간 아니면 중기간이라도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예, 저는 뭐 시간적으로 뭐 조금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좀 더 싼 제품을 좀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예. 의사결정의 어떤 출발선이고 우리 경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안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수입해서 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소 저희들이 좀 판단을 잘못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 백색 국가라는 서로 안보 우방국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그래도 믿을만하게 어떤 제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지위의 관계의 국가라고 그동안 생각을 하고 해왔었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처 어떤 그런 중요한 소재 부품들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한다면 뭐 시간은 조금 다소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국산화하고 대비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변화는 우리가 이 벼랑 끝에 섰을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했을 때 이렇게 쟁취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의 외교적인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조금 이게 우리가 이 협상권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 이 부분이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런 것과 관련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지소미아라고 불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자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오는 모습이던데. 네, 이제 국회 쪽에서는 그런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제 있었던 강경화 장관이 고노 외무상과 환담을 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잘 보면은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소미아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교안보나 뭐 안전보장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도 안전보장상에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지 지소미아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외교적 네. 카드로 쓰기 위해서 일단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서훈 국정원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을 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하는 문제다라고 좀 신중한 자세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정말 지소미아를 강한 카드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 고노 외무상과의 만남에서 꺼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거를 강경 의결까지 갔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그 카드를 쥐고는 있지만 쓰기는 좀 어려운 카드다. 그래서 그게 반전의 카드로 사용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뭔가 회담에서
뭐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우리 정부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 외교장관 양자회담을 마치고 나온 강경화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요청은 분명히 했고요. 그것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은 양국 관계에 올 그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은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이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해결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 그 연장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일본이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필요로 하나요? 내일 가기 결정으로 만약에 결정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로서도 필요한 그런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고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태국 방콕에서 지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회의가 열리고 있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모두 이 방콕에 모여 있습니다. 일본 가기에서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의결된 이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동규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ARF 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조금 전인 11시쯤 아세안 플러스 3, 그러니까 아세안 10개 나라와 한중일이 참여하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장관들의 사진 촬영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의결된 이후 강경화 장관과 고노다로 외무상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강 장관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고 고노 외무상은 아예 강 장관을 등지고 앓은 채도 앉는 모습이었습니다. 강 장관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해 일방적이고 분쟁적이라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고노 외무상은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무역 지위를 바꾼 것도 아닌데 왜 여기서 불평이냐는 식으로 받아쳤습니다. 국제회의장에서 사실상 양 장관이 설전을 벌인 셈입니다. 오후로 예정된 한미일 장관회담은 계획대로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엔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먼저 만나고 6시엔 한국과 미국, 6시 반에 한미일이 만날 계획입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한미일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참가국 연계를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논의를 요구할 걸로 보이는 한국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관심은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들지 여부로 모아집니다. 오늘 밤 9시 정도로 예정된 강경화 장관의 기자단 간담회에서 회담 내용의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MB 뉴스 신동규입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들으신 대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협상 카드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근데 그러려면 상대가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은 이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한다는 카드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요, 정 의원님? 저는 일본은 그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정부도 그것을 꺼낸 것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꺼낸 것은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지 말라는 압박용 카드였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미 이제 그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로운 차원에서 또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일본이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이 같은 행태들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여러 가지 대응 카드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해찬 대표도 전과는 다르게 오전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또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보부 협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예. 지금 뭐 작년에 2건, 올해 1건 정도인데 그나마 일본에서는 이미 어떤 군사 정보에 대해서 서로 제대로 된 것을 공유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려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좀 미지수로 저는 보여지고 네네. 다만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을 대응하는 동북아의 안보 질서에 있어서 네. 한미라는 전략적 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한일 간의 정보 협정이 파기가 될 경우 다시 설정하기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새로운 어떤 한미일 전략적 틀에 있어서 변화 내지는 상당히 우려 섞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과연 미국이 이걸 용납해야겠느냐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제한됐기 때문에 저는 모든 안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직은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질 것은 소위 말해서 배상 관련해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매각 절차를 우리가 들어가느냐. 그 상황이 되면 일본은 또 추가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서로의 어떤 치킨 게임 형식으로 치닫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카드로서 저는 유효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은 된다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 오랫동안 일본을 연구해 오신 분으로서 그러면 이 국면에서 우리가 일본의 가장 좋은 협상 카드라든가 협상 전략으로 어떤 걸 좀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서 있었던 그 일본 관련 기업의 미쓰비시중공업 포함해서 신일본제철 여기에 자산을 매각하는 게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일본 정부가 엄명해왔던 대로 여기는 정말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내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1월까지의 시간이 또 하나의 설정이 타임라인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안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저는 결론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출구는 아니더라도 입구는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일본도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수출 규제 부분에서 일본 정부의 논리는 한국의 수출 규제가 느슨하다. 전략물자가 이른바 북한을 포함한 적성 국가에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세코 장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한국 정부의 주장에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 그러면 이거 유엔에 안보리 가서 우리가 한번 검증을 받아보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는 이런 논리를 내세울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서 한국이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자기들은 의심이 간다. 근데 그 얘기로 이른바 검증을 놓고 현재의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놓고 한국 정부가 일종의 팩트 체크를 들어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압박을 해나간다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얘기는 곧 문제 자체를 확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에서라도 미국의 지지 내지는 나름대로 일본을 조금 더 압박해 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것 같고요. 일본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그것을 좀 다변화하자.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든 아니면 국산화든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당장은 일단 뭐 국산화가 어렵다면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다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권세혁 평론가님은. 지금 기업들은 벌써부터 지금 뭐 많이 움직이고 있죠. 전 세계로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해외 법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대체제를 지금 구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쉽지는 않은 거죠. 어떤 그 부품을 바꾸는 과정도 충분히 많은 물량을 또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 부품의 어떤 적합성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조금 그래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좀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게 대체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갑작스럽게 어떤 이런 의사결정에 이제 직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맥락인데 1차적으로는 당장 생산할 수 없으니까 수입선 다변화가 첫 번째 관심사일 거고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원활하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많은 연구개발 노력을 통해서 이제 국산화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계속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의 조치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온 이후에 그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수입 허가가 한 건도 없었다고요? 지난 한 달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먼저 수출 규제에 들어갔는데요. 그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허가가 나온 게 한 가지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 기업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인데요.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하셨겠지만 국산화에 대한 움직임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기업들이 이제 R&D라던가 혹은 그런 부서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품들에 대해서 국산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움직임은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전까지 조금만 더 시간을 들여서 다시 한번 수출하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달간 여하튼 그 일본과의 수출 규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분위기였는데 이 갈등 과정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땠다고 보시고 앞으로는 어떤 측면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우리 정 의원님 평가를 해주시죠. 저는 정부 어쨌든 간에 지금 단호한 입장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일본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것도 그만큼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니까 네. 여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향후의 어떤 성장 동력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정치적 복합적 요인이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란이한 사안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가격과 성능의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일본의 부품 소재 많이 해야 된다. 예. 100%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와 대비를 안 한 기업이 1등 기업이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게 사실은 업계 네,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가격과 예를 들면 성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니면 시간에 있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꼭 일본 제품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는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본이라는 것도 이제 국가 대 국가 서로도 어떤 그 수출 규제 가지고도 이렇게 그 압박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체질 강화에 대한 노력, 네. 뭐 예산을 뭐 좀 더 확대한다든가 해서 부품 소재를 당연히 좀 육성시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수입 다변화라든가 이 같은 어떤 복합적인 움직임을 갖되 저는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요인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저는 외교적인 어떤 협상과 노력, 대화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풀리는 쪽으로 양국이 또는 주변국 어떤 세계 어떤 여론 이런 걸 통해서 풀어나가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일본과 우리는 역사적인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정작 젊은 사람들은 역사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아서 과거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관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이런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2000년대 초반에 처음 그 세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역사 수중주의자들이 나와서 네. 교과서를 공개했을 때 그때는 뭐 거의 0.054 정도로 그러니까 영봉이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할 정도의 네. 채택률밖에 없었습니다. 아, 예.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 가게 되면 거의 1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사회 우경화라고 우리가 얘기되는 것들이 네. 역사 교육의 측면에서도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보수 우파의 호프라고 얘기되는 아베 정권이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2006년에 교육기본법을 개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미래 세대에서 그럼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사실은 수출 규제를 넘어서서 네. 한일 관계의 차세대들이 가지는 역사 인식의 갭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일본의 참여연 선거에서도 예. 젊은 사람들이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예. 중장년층보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제가 일본의 여론을 움직이는 것은 네. 우리가 아베 정권을 결국 내려오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일본의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노력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동아시아라는 큰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지금 일본 그 사회의 우경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본 경제는 최근에 좀 그래도 회복하는 국면을 보였는데 정치적으로 우경화되는 건 이런 경제 상황과는 좀 상관이 없나 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우경화되곤 했었는데. 평론가님. 네, 뭐 지금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보다는 현재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막말도 하고 좀 불편한 점이 있어도 이제 미국 경제를 조금 견인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일본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상황이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일본의 어떤 경제가 어느 정도 침체, 장기 침체에서 조금씩 이제 벗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베의 어떤 개인적 야욕, 어떤 전쟁이 가능한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욕심하고 이제 좀 겹쳐져서 예. 여전히 이제 세계 어떤 질서 속에서 이제 그런 일본의 어떤 지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 이번에 최근에 이 타이밍을 좀 본다 그러면은 어떤 그러한 목표를 좀 달성하려면 여전히 참여 선거에서 또 승리해서 예. 헌법 수정이 가능한 어떤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 또 그런 시점들이 맞물려서 지금 이러한 어떤 의사 결정들이 이 시기에 지금 등장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는 네.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일본 전후 장기 총리 반열에 오르게 되죠. 앞으로 2021년까지인가 집권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의 아베 총리의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주 기자는. 지금 일본 언론들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베 총리의 이제 목표, 꿈이라고 하면은 개헌을 한 최초의 총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궁금한 건 포스트 아베입니다. 아베 이후에는 그럼 달라질 거냐도 관심이 있고요. 지금 아베가 2021년까지밖에 없으니까는 개헌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기서 예. 또 하나 포인트가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총리를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것도 나설 것인가가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인데요. 일단 그거는 나중으로 보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역사 문제를 마무리 짓고 그걸 더 나아가서 개헌을 해서 보통 국가가 되는 게 일본 아베 총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앞으로 이제 강경한 발걸음이라던가 우파 조치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게 가능한가요? 아베 총리가 개헌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집권을 더 연장하는 것도? 뭐 일본 현재 참여 선거는 이겼지만 예. 사실 3분의 1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여러 가지 미미한 미세 조정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네. 위해서라도 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대해서는 역시 강경 대응 기조로 당분간은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예,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한일 외교 갈등, 특히 경제 분쟁 문제가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기업 또 국민 여러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의 오늘 나눈 대담이 그런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MBN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도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